됐다. 지금 세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3 개발자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개발자 에반젤리스트 원정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젯밤 2시까지 작업을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서 많이 안 오시면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발자 행사 한다고 하고 사전 등록을 받았을 때 이런 화면이 나갔었습니다. 다들 이 화면을 보시고 이건 주최 측의 꼼수다. 기존에 많은 개발자 행사들이 사전 등록 받다가 다 죽은 거를 어떻게든 모면해보려고 한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재미를 드리려고 간단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퀴즈를 잘 풀으시고 오겠으리 않습니다. 이거 하고 바로 이런 글이 올라왔어. 뭘까요? 저 자바스크립트를 딱 실행하면 얼굴이 자동으로 반전됩니다.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올리고 한 5분도 안 된 것 같아. 싹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원클릭하고 풀었는데 상품 안 주나요?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문자가 와요. 그리고 나서는 전체 승수도 보여주세요. 저희가 올해는 처음 시작이니까 간단한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는 거의 MMORPG 수준으로 보스를 잡아야지 하는 걸 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웹서버가 그날 동작한 모습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 딱 2시 그때의 트래픽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해주셔서 죽어라 서버가 죽을 거다 라고 했는데 안 죽었고요. 잘 살아남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H3라는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도대체 뜻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오시면 가르쳐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알려드릴 건 없고요. 여기 보시듯이 H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좋은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KT 하이텔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해피, 휴머거스, 유머, 휴지 단어가 많습니다. 그것들의 조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로 제가 해피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으로, 첫 번째 저희 행사의 주제로, 저희 회사가 올해 4월에 개발자 블로그를 만들면서 개발자 블로그의 슬로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개발자가 행복한 회사, KTH라고 했습니다.
보통 슬로건을 딱 얘기하면 슬로건이 말이 안 되면 웃습니다. 개발자가 행복한 회사가 없는 건 아닌데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개발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는지 그걸 보여드리고자 오늘 개발자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의 발표자를 모셨고요. 저는 이 19명의 발표자, 물론 저도 있습니다만, 히어로라고 하는, 또 다시 H죠. 히어로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저희 로고가 키보드를 든 히어로, 슬프지만 삽을 든 히어로가 저희의 오늘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히어로가 될 사람들, 저희 회사에서 또 내년에 발표자가 있을 분들,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 H 마음에 들더라 들어가 봐야지 해서 오실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20이 뭐냐면 저희 회사가 올해 20주년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개발자 행사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표현보다는 20년을 준비한 컨퍼런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년을 준비한 컨퍼런스에 저희 환영사를 저희 헬키치의 대표이사, 헬스 대표이사를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TTC 서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TTC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올해가 이 소프트웨어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소프트웨어, 가 중심이 된 모바일 시장이 이제 성숙해져 가들었습니다.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는데요. 그 중요한 화두가 된 그 이면에는 굉장히 구별되는 두 가지의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본 뉴스인데요. 미국의 컴퓨터공학과의 인원이 너무 밀려서 사람들을 뽑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미국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높은 컴퓨터공학과가 지금 그렇게 인기 있는 과는 아닌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예과 무슨 뭐 이런 데가 훨씬 낫겠다.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불경기에도 무조건 취직이 되고 최소한 평균 연봉이 초임이 10만 불 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억 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뭐 우리 H조 해피한 개발자를 제가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늦은 야근에 사실은 낮은 일들. 이게 여기가 사실은 한국의 경주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불 변경에 하도급 이런 얘기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문제, 원인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커뮤니티 안에서 지식 공유를 하는데 굉장히 서툴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영국하고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풋볼 매니저라는 그 게임을 온라인화하는 KKH와 영국의 사이언티픽 같은 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그
풋볼 매니저를 개발했던 개발자는 거의 워커홀릭이라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커홀릭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별로 그렇게 워커홀릭이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우리 개발자들하고 붙었는데 그 워커홀릭이 자기는 워커홀릭 축에도 안 된다. 한국 애들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워커홀릭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개발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을 영국의 개발자들, 아주 유명한 개발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지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속된 말로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연봉을 10만 원씩 받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데 그 원인이 뭘까? 사회적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개발한 그 안의 틀에서 꽁꽁 쌓여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네가 개발한 것을 공유하고 그 다음 사람은 그 공유한 위에서 새로운 걸 얹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시간에도 훨씬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행사가 중요한 20년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20년을 반성하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공학은 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역량은 아마 세계를 리더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발자 그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만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KTH는 그 변화의 물결, 가장 앞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먼저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자 블로그에 다양한 노하우를 저희가 이미 공개했고요. 또 각종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 이제 그 일환의 하나로 그 종합판으로 H3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공유와 상승의 문화를 저희가 먼저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컨퍼런스는 KTH의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클라우드로 촉발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새롭고 따끈따끈한 지식들을 우리 개발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알지를 꾸몄습니다. KTH가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실무에서 뛰어오는 개발자들의 연구 결과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컨퍼런스가 이번 컨퍼런스가 KTH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들의 봉급을 결정하는 당신은 KTH 개발자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애매합니다. 누굴 불러서 대신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거 넘어가요. 점심. 저희가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가 와서 넘어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에서 시간 아까 보신 대로 제공이 되고요. 혹시 팔찌에 런치 쿠폰 이렇게 덮어 씌우신 분 잘못하셨으면 잘 잘라내시고요. 3층 연회장에서 드셔도 되고 저희 회사의 제일 간 복지 중에 하나가 옆에 보라미 공원이 있다는 건데요. 비가 오네요. 정말 슬픈데 혹시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드실 분들은 잠깐 보라미 공원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가방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책하고 물병만 있어서 되게 서운하시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테이프 하나 더 붙이느라고 전시학회 샌드위치 받으실 때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품은 마지막 가시 입건 다 끝나고 뭐 여기 오신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작습니다만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때 보시면 그 팔찌에 있는 번호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 추첨도 저희가 좀 최첨단으로 웹지를 이용해서 멋진 추첨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남아 계셔 주십시오. 자, 그러면 키노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의 시작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iOS는 2억 5천만 대 판매고를 돌파를 했고요. 안드로이드는 2억 대 개통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 인구 기준으로는 40%,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는 8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13년경에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데스크탑 인터넷 사용자를 추월할 거라고 크로스가 발생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년 전이죠. 2013년경인데 실제로는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은 훨씬 더 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 이분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피처폰을 버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에 축적했던 데스크탑을 위해서 데스크탑을 중심으로 축적해 두었던 서비스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전략은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에릭 스미츠가 얘기했던 모바일 퍼스트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는 데스크탑이 아닌 모바일을 기준으로 먼저 배달되어야 하고 그 후에 이 콘텐츠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데스크탑에서 재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대박을 낸 앱들 그리고 혹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한 앱들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오픈 앱 마켓의 등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앱을 개발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중 어느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죠. 앱을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iOS, 안드로이드 앱 정도는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iOS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데 필요한 랭귀지가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커 터치, 아이폰 SK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코드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되죠.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자바 랭귀지로 개발을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 SK를 이용해서 이클립스의 ADP 환경에서 개발을 합니다. 어느 한 개발자가 한쪽을 마스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마스터했다 싶으면 다음 버전이 또 출시돼서 또 따라가기 바쁘고 또 따라가 보면 또 다음 버전 출시돼서 따라가기 바쁜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기술을 모두 마스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서비스를 두 개의 앱으로 각각 따로따로 개발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 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리벨 블랙베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인포주폰과 바다가 이들을 뒤따라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비아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플랫폼들이 시장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파편화 현상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글 I.O. 2009에서 구글의 부사장인 빅 군포트라의 말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이런 플랫폼들을 모두 고려해서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들 때문에 대부분의 신생 기업들은 이들 플랫폼들 중 하나, 기껏해야 둘 정도를 지원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형편이 정말 그러하죠. 네, 스마트폰 그리고 오픈 넷마켓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안겨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서 빨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안드로이드에게 코스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싸움이 이렇게 끝나겠지만 근데 가트너가 예측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2011년 현재 상황은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2015년 가트너가 예측하기로는 안드로이드가 약 45% 정도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윈도우즈 폰 그리고 iOS, 블랙베리가 일각 신중 체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뭔가 좀 방법은 없을까라는 퍼스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퍼스 플랫폼 기술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유일한 퍼스 플랫폼 대안이기도 합니다. 바로 차세대 웹 중에 HTML5 그리고 CSS3입니다. 여기서 잠깐 웹 기술의 역사와 HTML5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고 주로 쓰고 있는 웹 기술은 HTML 4.01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발표된 건 1999년입니다. 지금이 2011년이니까 약 12년 가량이 흘렀죠. 12년 동안 아무런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던 기술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1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을까? 놀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건 기존의 HTML 기업이 그 문법이 너무나 미진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트리트하게, 이쁘게, 하이완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또 이쁘게 다듬어 보자는 XHTML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시장의 목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자신의 이상만을 쫓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XHTML 2.0이 발표가 되고 2001년에 XHTML 1.1이 발표가 되었지만 철저하게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웹 표준 기술은 완전히 정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같은 녀석이 그 틈을 짚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액티브엑스를 필두로 해서 플래시, 실버라이트, 그리고 선의 자바 FX 같은 비표준 플러그인 기술들이 웹을 장식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비표준 기술들입니다. 어쨌든 WSC가 시장의 니즈를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이에 어쨌든 이들은 시장의 목소리를 잘 캐치했고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멋진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었고 풍부한 UI와 UX를 제공해 주었으며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 비표준 플러그인들에 의해서 떡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WSC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여전히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측도 있습니다. 바로 모질라, 애플, 오페라와 같은 브라우저 벤더들입니다. 브라우저 벤더 입장에서 보면 비표준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비표준 기술, 플러그인 기술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멍석은 내가 깔았는데, 제주는 내가 넘었는데, 재미 보는 건 다른 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2004년 말이 안 통하는 W6를 박차고 나와서 W6 밖에서 WHAT, 웹 하이퍼텍스트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워킹 그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정했던 표준안이 웹 어플리케이션 1.0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웹 기술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시장 상황이 플러긴에 의해서 브라우저 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플러긴들, 플래시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강력한 기능들을 웹 기술로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계속해서 XHTML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던 W6가 드디어 2007년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WHAT를 다시 W6 내로 들어오라고 쇼핑을 하면서 들어와서 HTML 워킹 그룹을 출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1.0 표준화는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HTML5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HTML5의 역사입니다. 현재 HTML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그리고 오페라 등등 주로 브라우저 벤더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플래시를 없애자라는 거죠. 플래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자 이런 건 아닙니다. 플래시가 그동안 제공해왔던 강력한 기능들을 그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서 더 이상 플래시에 대한 의지가 없도록 플래시를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지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HTML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탄생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웹표준 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긴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풍부한 UI, UX, 강력한 기능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옛날 게임인 테이크4를 GWX와 HTML5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게임은 지금 브라우저에서 돌고 있습니다. 현재 3D 그래픽은 웹GL을 통해서 그리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웹GL도 HTML5 캔버스에 의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HTML5 오디오를 이용해서 영상을 재생을 하고요. 그리고 웹소켓을 이용을 해서 서버와 방향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HTML5로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게임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시스템 이상이 나올 정도로 성능이 잘 나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HTML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다 실행이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HTML5의 세세한 기능들은 제가 모든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대시를 했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최근 인터넷 등장 이후 최초로 이들 플랫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웹이 등장을 했고 웹이 사실상 압도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HTML5는 작업 권고안이 나온 상태로 아직 최종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러나 HTML5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HTML 워킹 그룹의 주요 멤버들이 브라우저 벤더들이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HTML5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무르익은 작년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구글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오던 플러긴 기반의 기어스라는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는 대신에 HTML5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서는 플래시를 삭제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플래시에 대한 HTML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유튜브가 그동안 플래시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오던 것을 HTML5 비디오 기반으로 하는 베타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HTML5 쪽으로 선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약 1년 반이 흐른 지금 올해 이번 달 초죠. 이번 달 초에 어도비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바일 플래시를 포기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전히 데스크탑은 꾸준히 개발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모바일 퍼스트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모바일을 지원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이미 죽은 기술입니다. 아마 이걸 어도비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플래시는 이제 죽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버라이트도 5 버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발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자들이 다 떠났다고 하죠.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되거나. 예, 스티브 잡스가 이겼죠. 정확히 얘기하면 HTML5가 어도비를 이긴 겁니다. 처음 WHAT 워킹 그룹이 출범할 때 목표가 달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비표준 기술이 웹에 발붙일 수는 없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웹 표준 기술은 플러그인에서만 가능했던 강력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 구현되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웹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드디어 웹 기반의 플랫폼 그리고 웹 기반의 OS가 수련을 하게 됩니다. 작년 말에 구글이 크롬 웹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크롬 OS가 탑재된 넷북을 출시를 했죠. 그리고 MWC 2010에서 전 세계 이통사들은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제조사들이 참여를 해서 전 세계 웹 구매 시장을 출범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아쉽게도 9달 전에 HP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 합에서 개발을 했었고 HP가 작년 5월에 인수를 해서 올해 7월 터치패드와 함께 출시를 했었던 웹 OS도 있습니다. 비록 웹 OS가 이미 안드로이드와 iOS의 장악된 시장에 파고드는 데 실패를 했지만 이거는 마케팅적인 문제이고요. 기술적으로는 UI UX가 나름대로 상당히 깔끔하고 부드러웠고 웹 OS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꽤 부드럽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웹 플랫폼에 그리고 웹 OS에 기저를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HP에서 개발을 중단하는 바람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롬 웹스토어에 비하면 덜 알려졌지만 구글이 크롬 웹스토어를 오픈을 할 때 모질라도 웹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B2G라는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B2G는 부투투 개코의 약자이고요. 개코는 바로 파이어폭스에 탑재되는 웹엔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부투투 개코는 웹엔진으로 부팅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웹 OS를 말하는 거죠. 크롬 OS와 차이점이라면 B2G는 스마트폰을 위한 웹 OS로 개발을 할 거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데모를 시연한다고 합니다. 이들 웹 OS 그리고 웹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는 개개인별로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 이미 실패한 것도 있고 향후 출시된 후에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점은 이들이 왜 이런 시도를 했느냐가 될 것 같고요. 바로 웹 기술에 대한 확신, 웹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은 문서와 콘텐츠를 위한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웹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보안 제약이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샌드박스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웹은 사용자의 로컬에 있는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멋진 화려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용자를 유인한 다음에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탈취해 가거나 파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웹은 로컬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웹 기술로 앱을 개발을 하면 제 아무리 웹 기술이 발전을 했다 손치더라도 카메라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엑셀러로미터라든지 주소 같은 모바일 앱을 정말 모바일 앱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로컬 자원들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웹 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을 거듭하는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앱은 기껏해야 오늘의 날씨, 오늘의 뉴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앱밖에는 개발할 수가 없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 플랫폼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됩니다. 바로 디바이스 API입니다. 웹에서도 로컬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API를 통틀어서 디바이스 API라고 하고요. 이 디바이스 API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웹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 모바일 웹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제조사, 통신사, 그리고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노키아는 WRT, 웹 런타임의 약자인데요. WRT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림은 블랙베리 웹웍스랑 웍슨토스로 운영하는 모바일 웹 플랫폼을 작년 블랙베리 대부분 2010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HP 웹OS가 있고요. 그리고 MWC 2020에서 전 세계 컨텐츠들이 지치게 되고 전 세계 주요 제조사들이 참여를 하는 전 세계 웹 구매 시장이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프로바이더 측에는 폰겟, 노즈, 티테니엄, 그리고 엑스프레소 정도가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디바이스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바일 플랫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디바이스 API를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규격을 정한 내 마음대로 API들이고요. 오직 왕만이 YPK라는 표준 API를 제정해서 YPK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스프에서도 표준 API인 YPK API를 지원을 합니다. 즉,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의 날씨, 오늘의 뉴스 이런 앱만 만들 거라면 디바이스 API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소록이라든지 카메라 같은 로컬 자원을 쓰기 시작하면 한 모바일 웹 플랫폼에서 다른 모바일 웹 플랫폼의 이식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웹 플랫폼도 이 디바이스 API에서 현재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모바일 웹 플랫폼 혹은 웹 OS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사들의 어프로치는 어떤 거냐면 자신들 스스로 단말을 제조하고 있고 OS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 플랫폼을 자사 단말에 탑재를 하든지 아니면 자사 OS에 탑재를 해서 단말을 출시하는 이런 전략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은 자사 단말을 위한 앱이나 콘텐츠를 보다 많이 확보해서 자사의 단말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남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장벽을 많이 쳐놓습니다. 잘 될 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별로 생존할 가치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왁은 조금 다릅니다. 왁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통신사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은 어떠냐면 통신사들은 자체 OS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시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단말을 항상 이 통사 통해서 출시를 하니까 이 통사 통해서 출시를 하기 전에 왁의 웹 런타임을 선택해서 단말을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단말마다 다 왁 런타임을 선택해서 출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제조사의 여러 종류의 단말을, 여러 종류의 플랫폼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말이나 플랫폼으로부터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제작하고 있는 규격 역시 오픈 스탠다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왁은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단말과 모든 종류의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제로는 모바일 웹 플랫폼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대상 플랫폼을 뭔가 초월된다는 얘기니까 대상 플랫폼이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나마 이 안드로이드를 조각구원에서 표현을 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에 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이통사회가 출시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날 테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커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건 이미 출시된 단말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올해 이번 달 1일 K와 한국통화인 KX가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KX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말은 4종입니다. 갤럭시 S2, 옵티머스 2X, 옵티머스 블랙, 옵티머스 빅 이렇게 4종의 단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단말이다. 얼뜻 생각이 나는 게요. 대륙의 과자가 생각이 나는데 화장실은 엄청 큽니다. 근데 쏟아 보면 실제 내용들은 별로 없죠. 네,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단말이 좀 늘어난다 치더라도 결국은 안드로이드에 한정은 될 수밖에 없다라면 안드로이드 마켓 안에서 또 다른 마켓을 만드는 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안드로이드 실제 네이티브 마켓보다 더 작은 마켓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막 스스로도 이에 대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는 링폰과 바다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제 생각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도 왁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리모향으로 출시된 단말, 삼성 단말에는 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링폰은 글쎄요, 이게 왁쪽 일방적인 구애로만 될 일이 아니라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맞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iOS는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왁의 장점은 오픈 스탠다드 규격이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게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개척점에 있는 플레이어들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로 그 지원 범위가 좁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은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폰겟, 로드즈, 탱테니엄, 그리고 엑스프레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애들을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해외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거의 안 씁니다. 브릿지 프레임워크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앱은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얘네들의 접근 방법은 제조사처럼 OS를 보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말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통사처럼 단말을 아르코에서 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모든 모바일 플랫폼마다 웹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웹엔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여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웹엔진을 감싸는 네이티브 웹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바일 플랫폼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막처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기술적인 이유로 그리고 또 시장 관계적인 이해관계 문제로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기본적으로 미들웨어를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플랫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혹은 아예 새로운 플랫폼에 새로 수정을 했다. 대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부분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는 모바일 웹 플랫폼의 한 갈래이면서 그러면서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바일 웹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미국인이시고요. 한 분은 저희 한국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합작하셔서 굉장히 멋진 하이브리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분. 다니엘님이죠. 두 분 얼굴과 아드님의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예, 굉장히 멋진 하이브리드죠.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는 양쪽의 장점을 잘 결합시켜보자 하는 접근 방법이고, 그리고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웹 언어로 웹 소스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네이티브 앱 소스로 감쌉니다. 이 네이티브 앱 소스 안에는 디바이스 API가 미리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로 감싸는, 내용물을 감싸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한번 내용물을 개발을 해보면 iOS 애플리케이션 한번 래핑을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으로 래핑을 하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생성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 한번 다시 짚어보면, 롱모바일의 로드지 같은 경우에는 HTML 안에 비표적 문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 비표적 문법 안에는 무비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웹표준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고, 다른 곳에서 개발된 산출물을 가져와서 재사용할 수도 없거니와 여기에서 산출된 산출물을 다른 곳으로 가져와서 재사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타이타니엄 역시 자바와 비슷한, 자바의 AWS와 비슷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자사 규격의 기표는 윈도우 툴킷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웹표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잡스가 어도비 플래시를 공격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입니다. 반면 통합은 웹표준 기반입니다. 순수하게 웹표준 기반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바일 웹 플랫폼과 이식성이 높고요. 다만 단점이라면 디바이스 API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규격의 디바이스 API를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단점이고요. 가장 큰 단점은 저희 애플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합 개발 환경이 없으면 네이티브 통합 개발 환경을 쓰라는 거죠. iOS 앱을 개발할 때는 엑스코드를 써서 개발을 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는 이플릭스의 ADT 환경에서 개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웹 소스를 감쌀 수 있는 네이티브 앱 소스를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네이티브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네이티브 소스를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지식 정도는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스를 그냥 주는 경우에는 제가 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건 우리가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지 프레임워크라고 잘 얘기하지는 않죠. 이제 저희 엑스프레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프레소는 쓸만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 찾다가 없어서 제가 만든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입니다. 2011년 3월 14일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드즈나 티페니온과는 다르게 통일과 마찬가지로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내 최초의 검용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표준 디바이스 API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된 이유는 저희가 엑스프레소 출시하고 난 후에 타이타니엄이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초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통일보다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본 쪽에서 워낙 수익인데요.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돌려보니 이렇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통일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도 여러 개발자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군요. 기본적인 엑스프레소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발자는 HTML5, CSS3 같은 차세대 웹 기술로 앱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엑스프레소 개발 환경 내에서 필요하다면 YTK API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라든지 센서라든지 지오로케이션
파일, 컨택 이런 로컬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앱 개발을 마치고 나면 이 웹 소스를 왁 패키징으로 감싸서 그리고 iOS 앱으로 감싸서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으로 감싸서 오픈 앱 마켓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념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인폰과 바다도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3월 14일 날 베타를 처음 실시하고 연이어서 베타2, 베타3를 릴리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RC 단계로 넘어가서 RC1, 2, 3, 그리고 현재 RC4까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대략 8개월 동안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이 비록 베타 테스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기준으로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약 27,500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엑스프레소 1.0 정식 버전을 7월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평 왁인 KX가 5월달에 출범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KX가 출범을 하면 KX에서 구현한 YTK API와 저희가 구현한 YTK API를 상호 호환성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호환이 잘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정식 버전을 릴리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KX가 다음 달 계속 미루다가 겨우 11월 1일 날 오픈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정식 버전 출시가 늦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7월달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면 이런 거를 구현하겠다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는 이미 RC 버전에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하나는 언더플라이 빌딩이고 다른 하나는 플러긴을 개발할 수 있는 PDK 두 가지를 저희가 RC 버전에 이미 공개를 했었습니다. 언더플라이 빌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가 흔히 개발을 하면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소스 한번 쳐보고 돌려보고 아니면 다시 한번 또 고쳐보고 다시 돌려보고 또 아니면 또 고쳐보고 또 돌려보고 이를 하나의 앱을 완성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하는 일인데요. 그때마다 앱을 다시 컴파일을 하고 앱이 다시 컴파일 됐으면 단말이나 이메일부터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여기서 한 대략 15초 내지 30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증발해버리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내가 테스트해야 될 화면이 여러 개 입력 화면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다면 이때가 문제가 되겠죠. 앱이 다시 컴파일되면 다시 실행이 될 거고 자꾸 입력을 합니다. 하면 두 번째면 세 번째 하면 몇 가지 입력하고 나면 대략 한 5분이 지날 때도 많습니다. 저희 언더플라이 빌딩 기능은 소스를 수정하면 수정된 소스만 즉시 갱신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현재 실행 중이라고요. 따라서 앱을 딱 한 번만 빌드하고도 앱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고요. 실제 써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소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용한 경험이라든지 평에 대해서 본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PDK는 엑스프레소를 위한 플러긴을 개발하기 위한 키트입니다. 저희 엑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플러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플러긴을 추가 설치해 확장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YTK API도 플러긴으로 개발이 돼서 탑재가 된 겁니다. 엑스프레소로 개발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러긴 XML 탭에서 그리고 플러긴 탭에서 필요한 플러긴들만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서 개발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플러긴만 추가를 해서 개발하는 분인데 개발자 누구라도 자기가 원한다면 네이티브 기술로 YTK API에서 구현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서 플러긴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이미 출시했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드디어 엑스프레소 1.0 정식 버전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릴리즈를 했고요. 주요 변경 사항은 저희가
베타 1부터 정식 버전까지 약 8개월 동안 7차례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충분히 버그들을 수정을 하고 안정성과 성능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X가 드디어 이번 달 내일 날 수정을 했기 때문에 YPK API 2.0 상호 호환성 테스트를 거쳐서 YPK API 2.0 베타에서 YPK API 2.0 정식 버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프레소에서 이제 한번 개발한 앱을 iOS, 안드로이드 앱으로 빌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와 앱으로도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엑스프레소 개발한 앱을 와 앱으로 패키징하신 후에 왁앱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인인을 하시고 올리시면 등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CC 1.0 주격을 이제 완벽하게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다국어 관련한 주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국어 관련 주격이 추가가 돼서 이제 다국어 앱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엑스프레소 1.0 정식 버전에 추가한 정보입니다. 이거밖에 없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KX가 출범하기만 기다리면서 정식 버전을 계속 미루어왔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선보이려고 했었던 것들은 다 선을 이미 보였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실 YPK API 2.0 정식 버전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선을 보여왔던 강력한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터를 검증을 해서 버그 리포팅을 해주셔서 저희가 모든 버그를 다 수정을 하고 이제 안정 버전으로 간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은 릴리즈 한번 찍을 때마다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스테이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 없이 계속 이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를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엑스프레소를 가지고 앱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아주 큰 변화는 이제 자주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엑스프레소 1.0을 출시한 후에 앞으로 주로 하게 될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다큐멘트와 레퍼런스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이드, 튜토리얼, 그리고 샘플 소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1.0 정식 버전을 출시하고 나서는 더 주력을 기울이는 건 개발보다 저희가 이러한 리소스들을 제공을 해드려서 보다 쉽게 참조하시면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윈도우즈 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내년 2, 4분기 내로 개발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앱을 엑스프레소로 개발을 하시면 한 번 개발로 iOS,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하실 수가 있고요. 왁앱으로 패키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소스를 가만히 가지고만 계시면 윈폰을 위한 앱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일은 제가 좀 전에 PDP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오픈소스 엑스프레소 플러그인 프로젝트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즉, 유용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을 해서 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유용한 플러그인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소스와 함께 공개를 해서 출범을 시킬 겁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가 아닌 개발자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그것을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일반 개발자 외에 기업체에서 서드파티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API나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사실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알리고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저희 오픈소스 엑스프레소 플러그인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개발자와 서드파티의 상생의 장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엑스프레소로 앱을 개발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보면 이미 써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어떤 경우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밥을 한번 사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려왔었는데요. 그러면 엑스프레소는 뭐 먹고 사나요?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발자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는 클라우드 빌드입니다. 여러분께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개발하실 때 안드로이드 앱은 누구나 별다른 장애 없이 개발을 하세요. 근데 iOS 앱은 문제가 다르죠. 왜냐하면 맥 장비가 필요하니까. 맥이 없으면 iOS 앱은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빌드는 클라우드에서 맥으로 빌드 파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소스를 원 클릭만 하면 그 소스를 저희가 iOS 앱으로 빌드를 해서 내려드릴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한글 코딩하고 고치고 한글 코딩하고 고치고 이런 경우에 그럼 서버를 한번 갖다 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나요? 저희 온더플라이 빌딩이 바로 그 답입니다. 한번 빌드하면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빌드하면 그 앱 개발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맥이 없이 그리고 맥 없이 실제 빌드가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이폰 SDK를 설치하는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환경 요소를 설정하는 이러한 귀찮은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아무런 지식 없이 네이티브 기술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앱을 개발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앱을 사용하다 보면 저렇게 배지 1, 2, 3, 4 찍히는 경우가 푸시 노티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앱을 개발하다 보면 저런 푸시 노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앱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장비도 마련을 해야 되고 운영 계속해서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저런 서비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실제 주가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트랙 A의 세션 1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장표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지난 IT 역사를 뒤돌아봤더니 매 10년마다 디바이스 보급 대수가 10배씩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1빌리언이면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이 10억을 이미 넘어간 지가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0억대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보급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디바이스가 계속 수집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동료의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출현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IT의 이 역사는 혁신적인 디바이스의 출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는 더 10배씩 많은 수의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새로 출현을 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는 아이폰 같은 것이 한 10개씩 한꺼번에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이렇습니다. 어도비가 플래시를 포기하고 최근에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인 소미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바일 웹 플랫폼이 바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도비는 플랫폼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제 플래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뭔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웹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마치자면 여전한 남자의 미래라면 하이브리드 앱은 모바일 시대의 미래이고요. 그리고 저희 앱스프레소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을 있으시면 앱스프레소.com으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앱스프레소를 사용하시다가 뭔가 기술적인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구글 그룹스의 앱스프레소 그룹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트위터 아이디 앱스프레소 _4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튜던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세션이 조금 늦게 끝난 관계로